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허름한 동네 어귀에서 작은 꽃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른의 오순자.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금쪽 같은 아들과 그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며느리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녀의 땅에 대한 보상금이죠. 이 돈은 그녀에게 평생의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의 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돈 냄새를 맡은 며느리의 검은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편지 한 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언젠가부터 재개발의 소문만 흉흉하게 떠도는 낡은 상가 골목, 회색빛 시멘트 건물들 사이로 기적처럼 살아남은 작은 꽃집 순잔의 뜰락이 있었습니다. 70평생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여인, 오순자. 그녀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이 가게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누비며 웬만한 사내들도 혀를 내두르게 했던 그녀였지만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오직 꽃과 흙만을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유난히 생명력이 길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말 못할 사연까지 어루만져줄 살아있는 생명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꽃의 의원이라 불렀죠. 하지만 의원의 실력만으로는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가게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대기업 과장으로 번듯하게 성장한 아들, 박영철과 그런 아들과 결혼해준 똑 부러지는 며느리 서미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며느리 미라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와 가게의 초라함을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향기로운 꽃집이 아닌 자신의 시어머니가 가진 가난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품위 없게 사실 거예요? 이 흙냄새, 먼지 이러니 영철 씨가 회사에서 길을 못 펴잖아요. 그녀는 남편의 길을 펴준다는 명목으로 순자, 할머니의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을 매달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습니다. 마음 약한 아들 영철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아내의 등살에 밀려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소매뿌리가 해진 것은 보지 못한 채 엄마, 미란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와이프 똑똑한 거 알잖아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 내외가 야속했지만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뒤편 작은 쪽방에 걸린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저 아이들을 꼭 믿어주고 기다려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소. 당신 말대로 언젠가는 저 아이들도 꽃처럼 활짝 피는 날이 오겠지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물을 주고 있는 그 화분 속에는 아름다운 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탐욕스러운 독초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부동산 사장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파시라니까요. 재개발 들어서면 이 동네 땅값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억? 200억?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내 남편의 혼이 깃든 곳이오. 나는 돈 때문에 그 혼을 팔 수는 없소. 그녀의 단호함 뒤에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굳은 비가 내리던 오후 낡은 꽃집의 문틈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우체부의 얼굴에는 괜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죠. 어르신, LH 공사에서 온 건데 아주 두툼하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평생을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운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80억 원. 180억? 그것은 현실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기쁨이 아닌 거대한 두려움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소?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가게가 보상금이 나온댄다. 180억이란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몇 초간의 완벽한 침묵. 그리고 다시 들려온 미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꿀처럼 달콤하고 높은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말이 맞죠? 어머님은 큰 복 받으실 거라고. 아이고, 어머님, 저희가 당장 달려갈게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평생 온 적 없던 최고급 한우와 값비싼 영양제들을 양손 가득 들고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었죠. 어머님, 이제 이 고생은 끝이에요. 당장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부터 알아볼게요. 아들 영철은 그저 아내의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아내의 섬뜩한 변신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미란아, 너무 그렇게 돈돈거리지 마. 엄마 놀라시겠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라는 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눈을 흘길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자신의 걱정이 기우일 거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미란이 남편 영철에게 날리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박영철. 저 돈 우리 거야. 당신 엄마는 이제 저 돈을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 일단 구슬려서 인감부터 받아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우리한테 넘기게 해야 한다고. 질질 끌다가 세금만 더 나와.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야, 전쟁. 순자. 할머니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든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180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깨우는 끔찍한 열병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의 방문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사냥꾼처럼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죠. 아침에는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며 환심을 사고
점심에는 보상금 절차의 복잡함을 늘어놓으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묘하게 할머니의 기억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 어제도 하셨잖아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네요. 큰일이에요, 정말. 그녀는 달고 다른 거짓말로 할머니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영철은 아내의 계략을 알면서도 18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무력하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낯선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순자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강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박진수 선생님의 유언 집행인으로 어르신께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생전에 자신의 어려운 집안을 도와주었던 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혹시라도 어르신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 늘 곁에서 지켜봐드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의 등장은 미란에게는 예상치 못한 암초였습니다. 변호사? 저 늙은이가 왜? 미란은 강 변호사를 날카롭게 경계하며 할머니를 차지하려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우리 어머님 재산을 넘봐? 당장 꺼져. 그녀의 적반하장에 강 변호사는 그저 묵묵히 명함만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강 변호사의 등장은 미란의 계획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껏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작은 아파트라도 얻어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보상금 같은 건 저희한테 다 맡기시고요. 그녀가 내민 통장에는 고작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쇼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남긴 곳이다. 정말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영철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저희를 못 믿으세요? 이 낡아빠진 가게가 뭐라고? 저희의 미래보다 이딴 꽃이 더 중요하세요? 그녀는 이성을 잃고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난초 화분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려 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화분과 흩어진 흙. 그것은 곧 산산조각 날 순자 할머니의 삶에 대한 끔찍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미라는 순자 할머니에게 하얀 병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너무 놀라셔서 그런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유명한 신경정신과 박사님께 예약해뒀어요. 그냥 상담만 받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라 믿고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도시 외곽의 허름하고 음침한 효심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쇠창살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영혼 없는 눈빛의 노인들. 얘야, 여긴 어디냐?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미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오늘부터 어머님이 사실 곳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치매 초기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대요. 뭐? 내가 치매라고? 네. 그러니 이제 모든 재산 관리는 아들인 저희가 맡아서 할게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미라는 할머니의 손에서 억지로 도장을 빼앗아 미리 준비해 온 재산위임 각서에 찍었습니다. 아들 영철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폐허와도 같은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쇠창살이 박힌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녀는 무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배정된 6인실 병실은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한 노부인. 그녀는 자신을 은퇴한 법대 교수 윤여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아하니 자식들한테 당하고 오셨구먼. 이 험한 곳에 온 노인네들 사연 다 똑같지 뭐. 윤 교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법을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녀는 간병인의 눈을 피해 순자 할머니의 손에 작은 연필 한 자루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요. 그리고 매일 밤 외워. 기억만이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니까.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효심 요양병원은 지옥과도 같았죠. 간병인들은 노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식사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오순자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강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남편 박영감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였습니다. 유언 집행이요?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순자 할머니가 힘없이 말하자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감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편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아내가 나의 아들 녀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 편지를 전해주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의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남편이 그녀 몰래 평생 모아온 비상금 통장과 함께 그의 진짜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나약함과 며느리의 탐욕을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눈물겨운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사랑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설계한 치밀하고도 완벽한 반격의 설계도였죠. 유언에 따라 강지훈 변호사는 즉시 순자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 서미란이 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울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를 대동하여 순자 할머니가 기억력, 판단력 등 모든 정신 능력에서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미란이 제출했던 치매 진단서가 돈에 매수된 의사가 발급한 허위 문서임이 탄로 나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그는 남편이 남긴 비상금으로 효심 요양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함께 지냈던 윤여정 교수가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병원의 보조금 횡령, 노인 학대, 불법 의료행위 등의 끔찍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 내용은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손에 넘어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은 결국 폐쇄되었고 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유의 몸이 된 그녀는 이제 예전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지혜로 무장한 강인한 전사의 빛이 감돌고 있었죠. 그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미라는 명품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차갑게 지나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영철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라, 박영철. 더 이상 내 집에서 살 자격 너에겐 없다. 며칠 후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180억 보상금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마지막 자리였죠. 며느리 미라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산 위임각서에 찍힌 도장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순자 할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서미란 씨. 이 위임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고 박진수님께서 남기신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미란과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즉 현재 오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은 나의 사후 최종 보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1항 보상금 180억 원 중 170억 원은 사회복지법인 순잔의 뜰하게 기부한다. 뭐라고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2항 남은 10억 원은 아들 박영철과 며느리 서미란에게 상속하되 조건이 있다. 두 사람이 1년간 월 200만 원 이하의 노동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매주 1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했음이 증명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10억 원 또한 재단에 귀속된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영철아, 아비는 너에게 돈이 아닌 땀의 가치와 사람의 도리를 물려주고 싶었다. 부디 이 아비의 마지막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거라. 유언장의 심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80억 상속인에서 빈털터리로 전락한 미란과 영철은 결국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증금 100만 원짜리 하늘 아래 가장 낮은 동네의 작은 옥탑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왕국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쓰디쓴 현실뿐이었죠. 남편의 위대한 사랑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은 순자 할머니.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 내외를 찾아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사회복지법인 순잔의 뜰학을 설립하고 17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낡고 허름했던 자신의 꽃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편견 속에서 아이를 지켜낸 미혼모들을 위한 아름다운 쉼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순자 할머니는 그곳의 모든 엄마와 아이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세상의 밑바닥을 보게 된 아들 영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처음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신성함을 깨달았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평생 노동자로 사셨던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란 역시 허영과 탐욕을 버리고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의 무시와 고된 노동에 눈물을 쏟았지만 어느 날 어린 아기를 업고 와 힘겹게 식사하는 젊은 엄마를 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봐드릴게요.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유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한 약속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헬쑥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얼굴의 아들 내외가 순잔의 뜨락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 내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10억 원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 이걸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을 찾으렴. 그 후 아들 내외는 그 돈으로 작은 무료 급식소를 차렸습니다. 매일같이 노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그들은 비로소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몇 년 후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운영하는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들 영철과 며느리 미란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가장 따뜻한 밥과 가장 정성스러운 국을 대접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순잔의 뜨락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어요.